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법정에서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과 20년 넘게 산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는 제 퇴직금과 연금의 60%를 내놓으라고 했죠. 저는 35년간 교사로 일한 평범한 교장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토요일마다 문화봉사 간다며 찾아갔던 곳이 바로 제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도 모자라 아내는 사과 대신 오히려 저를 맞고소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빼앗으려는 아내와 그 남자. 과연 저는 제 노후를 지키고 이 황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이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죠. 35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내 정숙과는 40년을 함께했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10년 전부터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했어요. 서예와 다도를 가르쳤죠.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항상 우아한 옷차림에 교양 있는 말투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숙이 토요일마다 문화봉사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더니 저녁 늦게 돌아왔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낚시 동호회 모임에 갔는데 친구 하나가 제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 만보가 내 와이프 유럽 여행 다녀왔더라.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정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정숙이 들고 있던 가방이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값이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당황했어요. 야, 미안하다. 네가 모르는 줄은 몰랐어. 집에 돌아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정숙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문화센터 해외 강연 때문에 갔었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스폰서예요. 강연 지원해준 분이죠.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뭐요? 정숙이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의심부터 하죠. 가방은 강연료로 산 거예요. 제 돈으로 샀는데 왜 당신한테 보고해야 하나요? 당신은 정말 옹졸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은서가 저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서는 장남의 아내로 부동산 관련 공무원이에요. 평소에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효심이 깊었죠. 아버님, 혹시 최근에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적 있으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퇴직금 통장을 어떻게 알고? 아버님께서 예전에 제게 통장 관리 좀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최근 3개월 사이에 문화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제 허락도 없이 그 돈을 쓴 거였어요. 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행적이 좀 이상해요. 토요일마다 문화봉사 간다고 하시는데 문화센터에 확인해보니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서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확인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은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은서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소, 사진, CCTV 캡처 화면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토요일마다 가시는 곳을 알아냈어요. 바로 아버님께서 5년 전에 사신 오피스텔이에요.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장남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라고 제가 노후자금 일부를 털어서 마련한 곳이었어요. 은서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CCTV에 찍힌 어머님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쯤 들어가서 오후 6시쯤 나오세요. 그리고 이 남자가 같이 나와요. 사진 속 남자는 유럽 여행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상규라는 이름이었어요. 은서가 조사한 바로는 52세 사업가로 정숙의 문화센터 제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정보도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아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집에서 어머님이 저런 짓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마주 앉았어요. 저는 은서가 준 증거들을 식탁 위에 펼쳐놨습니다. 김만복 당신, 이게 뭐요? 정숙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 맞아요. 나 나상규랑 만났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어요. 어떻게 아들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을 마련했는데.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과 20년 넘게 산 게 기적이에요.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이혼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통곡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나상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은서가 모은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과 나상규가 저를 오히려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맞고소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정숙이 제출한 재산분할 청구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김 선생님, 부인 측에서 퇴직금과 연금의 60%를 분할 청구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60%요? 네, 결혼기간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퉈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줘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법정 날이었어요.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척하고 있었죠. 나상규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건 법정용 연기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숙과 나상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김만복 씨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며 가게에 보탬이 됐죠.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제가 무능하다니. 정숙은 법정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숙의 분류는 인정됐지만 위자료는 겨우 3천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더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과 연금의 일부를 정숙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노후 자금을 잃는다는 건 제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서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버님, 항소할 거예요. 제가 추가 증거를 찾았어요. 은서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나상규의 채무관계, 사업 부도 기록, 그리고 정숙 명의로 결제된 해외 명품 구매 내역이었어요. 합계가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상규는 사업 빚이 8억 원이에요. 어머님을 이용해서 아버님 재산을 노린 거예요.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저는 은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든든했어요. 항소심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은서는 나상규의 채권자들까지 찾아내 진술을 받았어요. 채권자들은 나상규가 정숙에게 결혼하겠다며 돈을 뜯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항소심 법정이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오정숙은 나상규와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상규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를 일부 기각합니다. 원고의 연금 분할 비율을 15%로 조정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제 노후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정숙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정숙은 문화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용히 사라졌어요. 나상규는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낚시 동호회 친구들이 함께 귀농 생활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들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은서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은서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망했을 거야. 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지금 저는 시골에서 친구들과 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와요. 평화롭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람이라도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언젠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제 며느리 은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니까요. 절대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